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제 유가가 2%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원유 수송로인 걸프 해역으로 이어지는 오만 해상에서 유조선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급 차질 변수가 부각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2% 상승한 52.2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와 브렌트유 선물은 장중한 때 4%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동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 파장을 주시하는 가운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39%, S&P 500 지수는 0.41%, 나스닥 지수는 0.57%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레리 커들러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지 시간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정책을 옹호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조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커들러 위원장은 한 대담 행사에서 누군가의 엉덩이를 걷어차며 나아갈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추가 관세 등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원화 약세 영향으로 수출과 수입 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품이 3.4%, 컴퓨터 등 공산품이 2.6% 올랐지만 플래시와 디램 메모리 물가는 떨어졌습니다. 수출 물가는 4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한 달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3.7% 급등한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일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엇갈리면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하면서 2100선 턱걸이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726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하락세는 전기 전자 업종이 이끌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IT 업종들이 대부분 밀렸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거 매도하면서 1%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측이 미국의 요구대로 이 금융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외국인들의 매도폭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이와 함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WTI는 2%대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KBT 성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중국 로컬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미중 무역 전쟁과 세계 경기 부진 등으로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재련 업체들은 금값 상승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이 미국 정부의 공세에 휘둘려온 화웨이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세부 진행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독일이 추진 중인 천연가스관 건설을 막기 위해 제재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뷰티 성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면세점에서의 호황을 바탕으로 중국에서 좀 잘 나간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는데 정작 로컬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화장품주들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별로 안 좋게 봅니다. 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래도 K뷰티 하면 한국 화장품, 그리고 앵커님도 한국 화장품 쓰시죠? 네, 저도 네, 한국 네, 화장품 쓰죠. 네. 네,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대답이 없으셔가지고요. 아, 네, 예, 네. 그거 관련돼서 지금 나오는 데이터만 보게 되면 일단 중국 시장에서,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하는 뷰티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전혀 힘을 못 쓰는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또 국내 화장품들의 불안감이 좀 커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유로 모니터에서 발표한 작년에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와 브랜드 관련된 점유율을 한번 보게 되면 어떤 한국의 주요 화장품 브랜드가 잘 나갔겠거니 생각했지만 의외로 충격이었습니다. 10위권 안에 한 개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17위 정도로 유지하는 게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정도인데 시장 점유율 1.1%입니다. 그런 정도로 많이 위축됐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는 솔직히 좀 볼 게 없지 않나라는 쪽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관련돼서 흐름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이제 프랑스나 미국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그래도 저희가 전통적으로 잘 알려진 화장품 브랜드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많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일본 제품도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만큼 어떤 럭셔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 조금 기분 나쁜 게 상대적으로 로컬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10위권 안에 보게 되면 한 3개 업체가 중국 업체들이 어떤 자리를 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떤 중국 로컬 업체들은 아무래도 어떤 뭐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 그리고 가성비를 내세우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의 전통 한방을 이용한 제품력이 많이 올라왔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짜증나는 거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사드 관련된 사드 배치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여러 가지를 제약 사항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중국의 로컬 업체들을 많이 키웠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게다가 한방 관련된 화장품의 동향들은 아무래도 국내 브랜드가 상당히 강점이 있었죠. 설화수라든가 후 뭐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어떤 한방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고급 제품들을 만들어냈던 게 한국 업체들의 특성이었는데 이를 그대로 카피하면서 그 사이에 경쟁력을 키웠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참 말 잘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중국이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국내 관련된 화장품들의 피해가 면세점 같은 경우 쪽에서 이제 나타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그래도 면세점을 먹여 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다이공들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보게 되면은 다이공들이 면세점을 와서 많이 사간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고요. 그 화장품들이 중국에서 좀 저가에 많이 풀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중국에 진출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중국인들이 누가 과연 이 가격에 우리 화장품을 사가겠는가? 다이공들이 다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여기서 면세점 기획 상품이라는 오명이 나오게 되는 상황들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모멘텀은 좀 약화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위안화 약세 흐름들 거기다가 중국 소비 심리 꺾이고 있는 상황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중국의 입지는 많이 좁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매출처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도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두 종목이 눈에 띕니다. 네, 첫 번째로는 중국의 로컬 업체가 큰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거기에 공급해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봤을 때 화장품 용기 업체죠. 연유란 회사가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중국이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서 기초 화장품이 아니라 색조까지 쓴다라고 하게 되면 색조와 관련된 화장품 쪽의 대표가 클리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종목은 그래도
틈새 종목 쪽으로는 눈에 띄는데 아직 화장품 전반적으로 모멘텀을 갖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까지 함께 짚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중 무역 전쟁과 세계 경기 부진으로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고 이제 고려 아연 등 자련 업체들은 금값 상승으로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세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금값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골드바라고 하시니까 뭐 아이스크림은 아니죠. 그냥 바가 그런 바가 아니라 참 비싼 거죠. 그런 것 수적으로 봤을 때 이 골드와 관련된 금과 관련된 쪽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이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반영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 가격은 연초 대비해서 한 5% 국제 금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1,300달러대, 온스당 1,300달러대를 오랜만에 진입한 모습들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바뀌는 모습들이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솔직히 이번에 올라온 게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보기는 힘들죠. 특히 과거 한 2, 3년 동안 정체를 보였던 금 가격이 이제 좀 반응을 해서 박스권을 돌파하나라는 정도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어떤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금 가격은 어떤 국제 금 시세보다 오히려 2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약간 10% 가까이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워낙 약세 때문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최근 기조를 보게 되면 국내 자산가들 저는 아니고요. 쪽에 구입 문의가 상당히 늘어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금융상품 관련된 금 쪽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골드바나 달러 같은 쪽을 오히려 실물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서 인출해서 보유하겠다라는 입장이 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은행권에서 5월 달에 골드바 판매액이 최근 1년간 월 평균 판매액의 3배까지 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이죠. 그런 쪽으로 나오는 상황들과 함께 최근에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 관련된 쪽이 가세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실물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아마 부동산도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나 여러 가지 그 글로벌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쪽에서 계속 수요가 증가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 그와 관련돼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들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가들 즉 현금이나 아니면 좀 나이가 여유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쪽에 관심을 많이 보인다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갈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자산가들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챙기는 것보다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면 내 자산을 지켜야겠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 관련된 쪽이 아니라 혹시나 만일에 어떤 변화가 나왔었을 때 내 자산을 좀 확보하겠다는 관점 쪽에 무게를 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금 자체가 수익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런 어떤 자산가를 따라해서 골드바를 나도 장롱에 쟁겨놔야지라고 하게 되면 또 실물 인출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그냥 자산 배분 형태로 관심, 즉 한 현금을 갖고 있느냐 한 5% 정도는 어떤 금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해볼까라는 정도는 좋은데 여기다 올인하는 전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차라리 어떤 리스크가 좀 가시화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그에 따른 불안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보다는 환율 관련된 쪽을 좀 더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 체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한국 경제나 흐름들이 부정적인 뉴스가 많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를 강하게 안착을 못합니다. 약간 쌍고점 패턴 비슷한 시도가 나왔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고점에서 안착을 실패하고 다시 밀리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아직까지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크게 한국 관련돼서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1,175원대 이탈하게 되면 한숨을 돌릴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지금은 너무 어떤 시장에 대한 쪽으로만 접근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데도 무게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화웨이 이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공세에 휘둘려온 화웨이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 이동통신 대기업에 10억 달러 이상의 특허 사용료 지불을 요청하는 등 이 반격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 좀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 미국 정부의 계속적으로 어떤 공격에 좀 휘청됐던 화해가 좀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의 정보통신 당국에 공문을 보내면서 이 제재 철회를 최근에 좀 촉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그 대표적 통신 장비 업체죠. 버라이즌의 기술 침해를 이유로 1조 원이 넘는 특허료를 요구하기도 한 상태인데요. 이 기술 침해 기업이라는 이미지 탈피와 특허 분쟁을 통해서 미국 기업의 타격을 주라는 계산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하이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의 그 10쪽짜리 어떤 답변서와 함께 이 연방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하위 거래 제한 계획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연방통신위원회 어떤 주도로 좀 최근에 하웨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이동통신들과의 거래 제한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의 무선통신 그 서비스 업체들이 국가안보 위협 우호를 받는 기업과 거래를 하면은 그 지금 현재 연방통신위원회의 그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AB 승인을 통과하면서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이는 이번 답변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강조했고요. 하이는 우리 하이 쪽에서 얘기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고객사 네트워크를 방해할 수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얘기했고 미국 당국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관련한 대화를 나누길 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하이는 미국 통신기업들과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 절차에 돌입했고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에는 하이가 버라이즌에 230여 개의 특허를 사용한 대가로 약 1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이가 이 버라이즌의 200건 이상의 특허권에 대해서 이용료를 청구했다면서 하이의 직접 대상권 담당 임원이 지난 2월에 버라이즌의 특허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공문을 버라이즌에 보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공문에서 하이는 우리의 특허권 이용 계약을 맺으면 버라이즌이 관련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좀 얘기했고요. 하이는 핵심 네트워크 장비, 유선 장비, 그리고 3월 인터넷 관련 분야에서 특허권을 문제 제기한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버라이즌은 하이의 고객사는 아닌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 특허권 문제는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버라이즌의 몇몇 공급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전망했고요. 이와 관련해 양사 관련자들이 지난주 뉴욕에서 만나면서 특허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소식통을 전했습니다. 이 버라이즌 측은 이 문제는 단순히 버라이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통신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고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하이를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고 미국 정부의 압박에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개발사 이 구글을 하이가 생산한 스마트폰에 적용한 운영체계 업데이트를 거부하기로 한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텔이나 셀컴 같은 이 주요 반도체 회사들이 이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서 이 하이에는 좀 존립 자체까지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동맹국을 향해서도 이 하이를 이 5G 산업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을 상징하는 표면적인 갈등이니만큼 계속 진행 상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독일이 추진 중인 천연가스관 건설을 막기 위해서 제재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과 계속 갈등을 빚어온 상황이거든요. 갈등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독일이 추진 중인 천연가스관 건설을 막기 위해서 이 제재 카드를 꺼내들은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이날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러시아, 독일 천연가스관 문제를 제기한 사람 바로 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제재 방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독일은 발트해를 거쳐 독일 북부로 공급하는 노르트 스트림 2
이 천연가스관 사업을 2020년 가동을 목표로 좀 추진 중인데요. 가동 시 러시아의 대외로 천연가스 수출량은 현재 2배인 1,100억 제곱미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러시아의 가스프롬, 독일의 빈센텔,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OMV,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합작사죠. 노엘 더지스텔, 또 프랑스의 NG 등 지금 6개 기업들이 좀 참여 중입니다. 미국은 이 러시아가 천연가스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반대해온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러시아는 실제로 2014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한 이후에 이 분쟁을 벌인 이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천연가스 수출을 좀 통제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 천연가스를 제공받던 유럽연합도 이 공급 부족 현상을 꼽자 러시아를 규탄한 바 있는데요. 미국은 제2가스관이 완공되면은 러시아가 제1가스관을 통해서 동유럽 국가들만 선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서유럽의 반발을 줄인 채 동유럽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미국 의회는 노르스트림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는데요. 리페리 미국 에너지 장관 같은 경우도 최근 제재 가능성을 좀 언급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다면서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혀왔고요. 현재 독일은 천연가스의 50에서 75%, 석유의 절반을 지금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반면에 독일은 가스관을 신설하면은 천연가스를 더 싸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 노드스트림 2가 이제 경제 사업에 불가하다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한편에서는 미국의 자국 이 LNG 수출 확대를 위해서 러시아 독일 천연가스 사업에 반대한다라고 분석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 미국산 LNG를 대량 구매한다라고 강력한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면서 유럽의 가장 큰 에너지 시장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려 한다라고 좀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의존도를 줄인다면서 미국산 LNG 150만 톤을 추가 수입하기로 결정한 현재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CEO죠.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직원들의 이메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저커버그는 또다시 CEO 자리의 입지가 흔들리게 됐는데 자세한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죠. 유명한 분이신데 우선 자사의 허술한 어떤 개인 정보 보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보도가 언론 통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전에 따르면은 이 연방거래위원회는 이 저커버그 CEO를 비롯해 이 페이스북 내부에서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와 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이 페이스북에 어떤 타격을 입힐지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복수 이메일을 확인했다라고 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밝혔고요. 페이스북은 2012년에 지진 합의안에 따라서 개인정보 정책 운영해 왔었고,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이메일들은 그 전에 받았던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2년 합의안에 의하면은 페이스북은 반드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정보 유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2010년 4월에 주고받은 한 이메일에서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수천만 명의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는 어떤 앱에 대해서 이 저커버그 CEO가 직원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해당 앱 허양 앱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설정한 어떤 정보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정보들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할 수 있었다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이메일에서 저커버그 CEO는 실제 이런 막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지 이런 개발자들을 막기 위해 이 페이스북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다른 직원이 저커버그 CEO의 이런 일이 가능하고 또 많은 개발자들이 같은 작업을 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문제라고 좀 답변했었고요. 우선 결국 페이스북은 해당 앱에 그냥 페이스북 내 서비스를 보류시킨 그때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저커버그 CEO는 페이스북의 그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걸 인지했음을 좀 보여준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연방거래위원회는 해당 사건 경위를 좀 자세히 조사 중인
현재 상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연방거래위원회는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죠. 이 케임브리지 애널리스티카가 이 페이스북 이용자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모두 도용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 페이스북에 대해서 2012년 합의안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1년 넘게 좀 조사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선 지금 이 애널리티카 같은 경우에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선 후보 캠프와 같이 일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도 다른 개인정보 유출건들이 줄줄 발견되면서 공지에 몰렸었는데요. 이 저커버 CEO는 작년이었죠. 이용자들 개인정보 보호에 더 철저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얘기에 빌리면은 우선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수만 장에 달하는 자료와 이메일, 파일을 제출했다고 밝혔고요.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이고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도 나간 후에 페이스북은 주가 성명을 내면서 저커버거 CEO나 그 어떤 페이스북 직원도 연방거래위원회 합의안에 대해 어떤 회사의 의견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적이 없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메일 존재하지 않다라고 좀 덧붙였습니다. 네, 세 가지 이슈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신문현답 시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장식하는 경제 토픽을 선정해서 전문가의 해석과 견해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센 투자자문 예병군 자문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에서 현명한 답을 찾는 시간, 신문 현답 시간의 예병군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시작한 지가 한 2주 딱 됐더라고요.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그 2주 동안 지난 신문들을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짚어보면서 역시 신문은 과학이다, 놀라움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잘 뽑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신문이 모든 힌트를 주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고, 신문에서는 여러분 모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참 뛰어나신 기자분들께서 정성 들여 한 줄 한 줄 쓴 기사죠. 그 기사가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거는 결국은 이 신문 현답 시간을 통해서 그런 연습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 동안에 첫 시간이었어요. 사실은 바로 그 2주 전에 월요일 날 제가 그 K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셀트리온이 그때 당시 한 17만 원대였고 셀트리온이 20만 원 밑은 저평가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셀트리온이 지금 20만 원 넘어와 버렸죠, 그죠? 벌써. 그리고 그때 당시 드렸던 게 한컴 유니맥스, 영인 프론티어였습니다. 그 종목이 참 엄청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신다면 신문에서 답을 찾아가는 시간, 그것을 여러분들 오늘도 즐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한 주 동안요, 정말 이 기사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두 가지는 딱 잡아봤어요. 그거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대신 클라우드, 게임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었죠. 5G 시대가 열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구형 컴퓨터를 가지고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것이 결국은 스트리밍이다. 스트리밍인데 이 스트리밍이 전 영역, 그러니까 게임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음악, 그죠? 뮤직 이런 쪽에도 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이것이 클라우드 시스템 이걸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된다. 요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굉장한 미래 산업이에요, 사실은. 이 미래 산업입니다. 앞으로 펼쳐지는 산업. 컴퓨터에 인터넷에 접속만 되면 구형 컴퓨터로 고사양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것이 PC를 제조하는 업체는 악재가 될 수 있고, 그죠? 게임을 개발하는 회사도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5G, 그죠? 그리고 음원 스트리밍이나 대용량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클라우드 회사들, 그죠? 빅데이터 회사들의 미래 상승세가 보장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짚어드렸던 게 오픈베이스였어요. 그죠? 오픈베이스였는데 이 오픈베이스가 어제도 한 20% 가까이 올랐어요. 그죠? 어제 20% 올랐습니다. 조정 한번 싹 들어오고 확 들어올렸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안랩, 핸디소프트, 그죠? 그 다음에 주목해봐야 될 게 효성 ITX하고 다우기술이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 효성 ITX하고 다우기술도요, 이 클라우드 시대의 미래 산업을 맡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난 한 주 동안에서의 미래 산업을 점칠 수 있는 미래 산업에 대한 힌트를 주는 탑픽 기사가 아니었나. 그래서 첫 번째로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한 두세 번 정도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바로 이제 북미 관계, 즉 남북 경협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6월 6일 현충일 때, 그죠? 김원봉 실에 대한 언급을 했었고, 이건 북미 관계를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건 북미 관계를 이제 물꼬를 한번 터보겠다는 의지 아니냐 그런 얘기 드렸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찌됐든 그 이후로 바로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했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를 방문하면서 이 북미 교착이 길어지면 열정이 식을 것이다. 그러니까 핀란드 선언 비슷하게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남북 관계, 그 다음에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실마리, 그죠? 실마리, 그 다음에 물고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기사에서 힌트, 그죠? 힌트를 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 힌트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럼 남북 경협주에 대한 얘기인데 남북 경협주는 많아요. 남북 경협 건설주도 있고요, 그죠? 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개성공단 관련주도 있겠죠. 대북 송전주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철도 건설과 관계된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 굉장히 광범위한 섹터, 광범위하고 광범위한 섹터죠. 그런데 이 광범위한 섹터에서 그럼 이제 가장 먼저 뭐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은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재개해야 된다. 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관련주들 딱 나오잖아요. 좋은 사람들, 뭐 JST나 이런 회사들 이미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회사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철도 같아요, 저는. 대하TI,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북한이 지금 전력적으로 굉장히, 자, 올여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북 송전주 당연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화전기, 광명전기, 뭐 재룡산업, 재룡전기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여름철이 되기 전에 뭔가 한번 큰 시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뭐 건설과 관계에 대해서는 그죠? 현대건설 그런 종목들을 조금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뭐 트레이딩 전략도 괜찮고요. 바이앤홀더 전략도 괜찮습니다. 사놓고 기다리시는 전략.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클라우드와 관련된, 그죠? 클라우드와 관련된 이 부분, 이걸 탑픽으로 첫 번째 잡고, 이 미래 산업에 대한 힌트예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남북 경협, 이게 두 번째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번 주에 나온 기사 중에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핫한 그리고 앞으로도 좀 볼 수 있을 만한 기사들의 힌트를 먼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사 한번 볼게요. 자, 1년째 소식 없는 재보험사 추가 승인 얘기 나옵니다. 재보험사가 뭐예요? 재보험사는 보험사가 다시 가입을 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자, 보험을 가입을 했어요. 그죠? 보험을 가입을 하고 나면, 그죠? 이 보험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선박을 탑니다. 선박을 타서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그죠? 선박이 보험에, 그러니까 선박도 보험에 들어가지만 그 선박에 들어간 보험회사가 또 보험회사, 그 다른 보험회사에, 즉, 그 선박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또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을 재보험사라고 합니다.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그게 재보험사인데, 그러니까 손실을 만약에 이게 사고가 터졌을 경우, 뭐 세월호 같은 경우였겠죠, 그죠? 사고가 터졌을 경우 세월호가 가입한 보험회사, 그 보험사가 또 다시 가입한 보험사, 그것이 양쪽에서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선박이나 항공이나 이런 쪽들이 재보험사를 많이 이용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보험사 어디냐?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독점하고 있죠, 이 회사가. 코리안리입니다, 그죠? 코리안리의 점유율이 굳건하다. 이 얘기 나오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초기 자본금이요. 허가는 300억인데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은 3천억에서 5천억 사이입니다. 누가 이 돈을 들여서 이미 기존 시장 점유율을 탄탄하게 차지하고 코리안리의 재보험 그 점유율을 뺏어 오겠다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걸 같이 뺏어 먹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안 하죠. 그러니까 그죠? 신청조차도 제로라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신청을 안. 그럼 이건 뭐냐? 코리안리가 계속 독점을 이어갈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코리안리가요, PBR이 있잖아요. 1배도 안 됩니다. 0.46배밖에 안 돼요. 이 얘기 뭐예요? PBR이 0.46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영업이익도 잘 나요. 그죠? 이익도 잘 납니다. 근데 왜 PBR이 0.46일까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많이 떨어졌어요. 이걸 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느냐? 레드오션이라는 이 재보험사 시장이 레드오션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건데 레드오션이 아니에요. 왜? 코리안리가 독점하고 있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레드오션입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땐 레드오션이겠죠. 근데 국내로 봤을 때는 독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리안리의 지금 가격대는 굉장히 훌륭하다. 왜냐하면 많이 떨어져 있고요. 저평가되어 있어요. 지금 가격대는 차라리 매수 자릿대로 바이앤홀드 하거나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자릿대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져서 오늘 이 기사를 발췌해 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부스 열자마자 바이오 줄이. 자, 이 얘기가 제가 2주 전 월요일 날에 K바이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때 얘기가 셀트리온, 그죠? 그 다음에 한컴 유니맥스, 영인프론토 얘기 있었죠, 그죠? 자, 근데 그 종목들이 왜 잘 갔느냐?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고령시대로 고령사회로 들어갔다고. 그 고령사회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무병장수를 꿈꾼다고. 사람이요, 돈은 얼마 써든지 상관이 없어요. 안 아프면 좋아요. 그죠? 그리고 오래 살고 싶어요. 죽고 싶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죠? 무병장수, 뭐 자살하시는 분들이 다르겠지만 살고 계신 분들은 어찌되었든 무병장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진시황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게 뭐 지금 이 시대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사람들은 빨리 죽고 싶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어디 똥칠할 때까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근데 아프면서 골골거리면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무병장수 시대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가 진행돼 있다. 그럼 바이오 산업이요. 미래 성장 산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장 산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는 꾸준하게 보셔야 된다. 왜? 사람들이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오 산업이 이제 태동기에서 화랑기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실 거의 바이오 회사들이 임상에 들어가 있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입니다. 그죠? 근데 뭐 이게 쭉 뭐 바이오 산업이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뭐 분식회계 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바이오 시밀러가 우리 국내에서도 그리고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셀트리온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램시마, 그죠? 허세핀, 그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떨어져 주면 매수, 올라오면 분할 매도, 그죠? 영인 프론티어, 한컴 유니맥스 마찬가지. 한컴 유니맥스는요 이제 사명도 바뀌어요. 리퓨어 유니맥스라고. 이 리퓨어 최대 주주가 서정진 회장과 관계 있다고 계속 힌트 드리고 있죠. 저도 힌트 드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힌트는요 신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문을 즉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 지금까지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센투자자문 예병군 자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검색창에서 주식 배트맨을 검색을 하시고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홈페이지 접속 후에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하시면 더 자세한 경제 이야기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